이곳은 세계 각국에서 모인 학생들로 가득 찬 하버드 대학교의 강의실입니다. 이날의 강의 주제는 세계 IT 산업의 현재와 미래. 하버드 교수는 최근 한국과 세계 각국의 IT 기술력을 비교하며 강의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강의가 중반에 접어들 무렵 교수는 일본이 한국에 한참 뒤처져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일본 여대생이 자리에서 일어나 교수의 주장에 반박하기 시작하는데요. 교수님, 무슨 근거로 일본이 한국에 뒤처지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일본 여대생은 다소 격앙된 목소리로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녀의 표정에는 당혹감과 분노가 섞여 있는 듯한데요. 그러자 교수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좋은 질문이라며 이야기를 이어가는데요. 그리고 이어 교수의 한마디에 일본 여대생은 순간 말문이 막힌 듯 강의실을 뛰쳐나가버립니다. 도대체 이들에겐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지금 사연 바로 시작합니다. 잠깐 영상 시청 전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사야카라고 해요. 일본에서 태어나고 자랐고 지금은 하버드에서 소프트웨어 공학을 전공하고 있어요. 제 얘기를 하자면 저는 일본에서도 흔치 않은 전통 있는 집안에서 자랐어요. 친구들이 저를 보고 가끔 귀족 집안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그게 딱 맞는 말이죠. 어릴 때부터 부모님, 특히 엄마는 제 교육에 엄청난 열정을 쏟으셨어요. 일본에서는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특히 저희 같은 가문에서는 학문적 성취가 가족의 명예와도 연결되기 때문에 유치원 때부터 엄마는 저를 한시도 놔두지 않으셨고 저는 쉴 틈 없이 공부해야만 했어요. 솔직히 그런 생활이 힘들 때도 많았어요. 하지만 친척 언니나 동생들도 모두 그렇게 자라왔기 때문에 저도 자연스럽게 열심히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게 저희 가문의 전통 같은 거였죠. 제가 다녔던 학교는 일본에서 가장 명문으로 알려진 가쿠슈인이에요. 이 학교는 단순히 공부 잘하는 애들이 가는 곳이 아니라 사회적 지위가 있는 사람들의 자녀들이 다니는 곳이었죠.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쭉 이곳에서 교육을 받았는데 솔직히 이 학교에서 배운 것들이 지금의 저를 만든 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가쿠슈인은 원래 일본 황실의 자녀들을 교육하기 위해 만들어진 학교예요. 그런 만큼 학교의 전통과 품격은 정말 대단하답니다. 일본에서도 선택받은 사람들만이 이 학교에 다닐 수 있어요. 이곳에서의 교육은 보통 일본 학생들이 받는 교육과는 차원이 달랐어요. 영어를 비롯한 여러 외국어를 배우는 건 기본이고 다양한 국제적 이슈에 대해서도 토론하곤 했죠. 덕분에 저는 어릴 때부터 자연스럽게 글로벌한 시야를 가질 수 있었어요. 게다가 예술과 스포츠도 가쿠슈인에서 중요한 부분이었어요. 다른 학교에서는 볼 수 없는 수준의 체육과 예술 교육을 받았는데 특히 전통 무도나 클래식 음악, 다도 같은 일본의 고급 문화를 배우면서 제가 왜 특별한 위치에 있는지 더 확실히 느낄 수 있었어요. 그렇게 저는 가쿠슈인에서 초등과를 졸업하고 무난히 중등과도 졸업한 후 고등학교에 입학했습니다. 이 학교는 일종의 엘리베이터 같은 교육 시스템이어서 자연스럽게 저는 가쿠슈인 여자대학에 진학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주변 친구들도 대부분 그렇게 하니까 저도 당연하게 받아들였죠. 그런데 부모님은 저와는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계셨어요. 부모님께서는 제가 일본이 아닌 외국의 대학에 진학하길 원하셨어요. 처음에는 좀 놀랐지만 이유를 듣고 나니 이해가 되더군요. 아무리 일본에서 가쿠슈인이 유명하다고 해도 도쿄대나 외국의 하버드 같은 대학보다 나은 곳이라고 할 수는 없으니까요. 부모님은 제가 더 큰 무대에서 더 많은 것을 배우기를 바라셨던 거죠. 그래서 부모님께서는 저에게 가쿠슈인 여자대학 대신 더 명망 있는 외국의 대학을 목표로 공부하라고 조언해 주셨어요. 그때부터 제 목표는 일본 내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세계로 나아가는 것이 되었습니다. 물론 처음엔 익숙한 길을 벗어나는 것이 두렵기도 했지만 부모님의 기대와 세계적인 무대에서 더 성장하고 싶은 제 욕심이 결합되어
하버드 대학을 목표로 공부를 코피 터지게 했습니다. 결국 저는 하버드에 입학하게 되었고 순탄하게 대학 생활을 이어가고 있던 중 우연히 저와 같은 일본인 유학생 신분이었던 마루코라는 친구를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같은 일본 출신이라는 이유로 가볍게 인사를 나눴지만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생각보다 공통점이 많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마루코는 비록 가쿠슈인 출신은 아니었지만 그녀도 나름 잘 사는 집안에서 최고의 교육을 받고 하버드에 입성한 친구였어요. 서로 다른 배경을 가지고 있었지만 우리는 비슷한 가치관과 목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하버드에서의 신입생 생활은 거의 마루코와 함께 보냈는데요. 마루코는 언제나 당차고 자신감이 넘쳤어요. 특히 일본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했죠. 마루코는 컴퓨터를 정말 잘했고 IT 기술에 대한 관심이 남달랐어요. 그 관심이 얼마나 대단했냐면 마루코는 일본의 IT 기술을 더 발전시켜 세계 최강으로 만들겠다는 남다른 포부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녀는 하버드를 졸업하고 일본으로 돌아가 일본의 기술력을 한층 더 높이는데 일조의 일본의 IT 기술이 전 세계에 다시 한번 우뚝 설 수 있도록 기여하겠다는 확고한 목표를 품고 있었죠. 이런 마루코의 열정과 포부는 그녀가 얼마나 IT 분야에 진심인지 그리고 일본의 미래를 얼마나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는지 알 수 있었어요. 저는 그저 부모님께서 하버드에 가라고 해서 온 거지만 마루코는 본인의 의지로 왔다는 것이 정말 멋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2학년이 되면서 마루코와 저는 둘 다 공학부 전공을 선택하게 되었어요. 저도 문과보다는 이과에 더 흥미가 있기도 했고 1학년 생활을 마루코와 함께 하다 보니 마루코의 영향도 좀 받긴 했지만 제가 공학부 전공을 선택한 진짜 이유는 저 역시도 어렸을 때부터 일본이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자랑하는 나라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일본의 전자제품이나 자동차를 사기 위해 줄을 섰죠. 소니, 파나소닉, 도요타 같은 회사들은 일본의 자부심이었어요. 그런데 요즘 들어 예전만큼 일본 제품들이 큰 인기를 끌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아마 저의 솔직한 마음을 마루코에게 털어놓으면 마루코는 펄쩍 뛸지도 몰라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고 하겠죠. 물론 제 느낌일 수도 있지만 요즘에 다양한 나라에서 일본 제품을 모방하거나 심지어 어떤 제품들은 일본산보다 더 가성비 좋은 제품들이 나오면서 소비자들의 선택을 받고 있는 현실을 조금은 알고 있어요. 물론 지금도 일본의 기술력은 세계 어느 나라와 비교해도 결코 뒤지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메이드 인 재팬이라는 말 자체가 이미 세계 최고의 제품을 의미하고 그 품질은 누구도 의심하지 않죠. 일본인으로서 저는 일본의 기술력이 독보적이라고 자부합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일본 제품이 전 세계에서 인기 절정의 자리에 있지 않다는 느낌을 받게 되었어요. 과거에는 일본 제품이 항상 최고의 선택지였지만 요즘 들어 다양한 나라들이 경쟁력을 높이면서 상황이 조금 달라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일본이 다시 그 영광의 수준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제가 그 과정에 기여하고 싶다는 포부를 가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는 공학부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저도 마루코와 비슷한 이유였던 것이죠. 그런데 그날 수업에서 마루코와 저는 우리의 생각이 그저 허황된 꿈일지도 모른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마루코는 저보다 충격이 더 심할 거예요. 그날 수업 주제는 세계 IT 산업의 현재와 미래에 대한 것이었어요. 사실 저와 마루코는 그 수업을 엄청 기대하고 있었죠. 일본이 땅덩어리는 크지 않은 섬나라지만 세계 최고의 경제 대국 중 하나로 특히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나라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교수님께서 자연스럽게 일본의 기술력과 일본이 세계 산업 발전에 끼친 지대한 영향에 대해 주로 이야기하실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막상 수업이 시작되자 우리는 기대와는 다른 이야기를 듣게 되었어요. 교수님은 일본의 기술력을 분명 인정하셨지만 동시에 다른 나라들이 어떻게 빠르게 기술을 발전시키고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며
세계 IT 산업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지에 대해 중점적으로 다루셨는데 그 안에 일본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교수님은 한국에 대한 이야기를 정말 많이 하셨어요. 무슨 이야기를 할 때마다 한국이란 나라가 안 빠지는 곳이 없더라고요. 그중 지금도 생각나는 게 교수님께서는 현재 전 세계에서 모든 일상생활 분야가 디지털과 IT로 가장 빠르게 통합된 나라가 한국이라고 하셨습니다. 교수님은 한국에서는 주민등록번호 하나로 모든 공적이고 사적인 업무를 처리할 수 있으며 심지어 병원 진료까지 가능하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카카오톡이라는 메신저 앱을 이용해 모든 금융 업무를 처리하고 각종 증명서 발급까지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죠.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저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저것도 일부 사람들만 그렇게 하겠지. 설마 전 국민이 다 그럴까? 그런데 교수님은 한국의 스마트폰 보급률이 90%가 넘으며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덧붙이셨어요. 인구 대비 스마트폰 보급률이 그야말로 놀라운 수치라고 강조하시더군요. 그리고 수업 중간중간 교수님은 한국에서 직접 겪은 사례들을 덧붙이셨어요. 그중 하나는 외국인이 한국에 와서 경험하는 IT 분야의 놀라운 점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교수님께서 한국에 출장을 갔을 때 공항에서부터 바로 느꼈다고 하시더군요. 공항에서 스마트폰 하나로 입국 심사부터 호텔 예약, 대중교통 이용까지 모든 것이 손쉽게 처리되었는데 심지어 한국어를 모르는 외국인들도 이 시스템을 쉽게 이용할 수 있었대요. 그리고 한국에서 손을 크게 베어 병원에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아픈 것보다도 한국 병원의 시스템이 너무 놀라워서 그 기억이 더 오래 남아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교수님 말씀에 따르면 한국 병원은 주민등록번호와 스마트폰만으로 진료 예약, 의료 기록 조회, 그리고 결제까지 한 번에 이루어진다고 하셨어요. 자신은 외국인이 없기에 조금의 절차는 더 있었지만 한국 사람들은 이런 IT 통합 시스템 덕분에 불편함 없이 매우 신속하게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고 강조하시더군요. 교수님은 다친 기억보다도 한국 병원의 첨단 시스템이 더 인상 깊었다고 하시면서 한국의 디지털화된 의료 시스템이 얼마나 효율적인지를 강조하셨어요. 교수님은 한국의 이 놀라운 IT 인프라가 얼마나 체계적이고 실생활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는지 설명하시며 세계적으로도 매우 앞서 나가는 사례라고 하셨어요. 교수님은 이어서 사실 미국에서는 병원에 가기가 얼마나 어렵냐며 한국의 시스템과 비교하셨어요. 미국에서는 병원 예약도 쉽지 않고 진료를 받기까지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셨죠. 그런 현실을 생각해보면 한국 사람들은 병원에서의 IT 시스템 덕분에 편리한 의료 서비스를 누리고 있다는 점에서 부럽다고 말씀하셨어요. 미국에서도 이런 효율적인 시스템이 도입되었으면 좋겠다고 덧붙이셨죠. 교수님은 이어서 세계 많은 나라들이 한국의 발전된 IT 산업 기술을 본받아야 한다고 강조하셨어요. 특히 교수님은 중국에 갔을 때 정말 놀라운 경험을 했다고 하셨는데 그 이야기는 지금 생각해도 믿기지 않고 믿고 싶지도 않더라고요. 중국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구글맵, 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전 세계 사람들이 공통으로 사용하는 앱들이 모두 제한되는 모습을 보고 크게 놀라셨다고 했죠. 교수님은 이런 상황을 보면서 중국이 어쩌면 세계의 흐름을 역행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하셨다고 덧붙이셨어요. 교수님은 IT 산업의 발전이 단순히 기술력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유로운 정보의 흐름과 글로벌한 연결성도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중국의 경우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서비스와 기술을 제한하는 모습이 오히려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느꼈다고 하셨죠. 이는 한국이 얼마나 개방적이고 효율적으로 IT 기술을 활용하고 있는지를 더욱 부각시키는 대목이었습니다. 그리고 교수님은 이어서 개방적이라고 해서 무조건 IT 기술이 발전하는 것은 아니라며 프랑스의 예를 들으셨어요. 교수님은 프랑스에서 온라인 서비스를 이용하려고 했을 때 예상보다 복잡한 절차와 보안 시스템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하셨어요. 특히
은행 업무나 공공기관의 온라인 서비스가 생각보다 느리고 비효율적이었다고 느끼셨다고 합니다.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엄격한 규제와 복잡한 인증 절차가 오히려 사용자를 불편하게 만든다는 거였죠. 그러면서 교수님은 단순히 개방성만으로 IT 기술이 발전하는 것이 아니라 기술의 효율성과 사용자 편의성, 그리고 규제와의 균형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셨어요. 프랑스처럼 개방적이면서도 복잡한 절차와 엄격한 규제로 인해 IT 기술이 원활히 발전하지 못하는 사례를 들며 IT 기술의 발전에는 다양한 요소들이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을 설명하셨죠. 결국 교수님은 한국의 IT 산업이 어떻게 규제와 기술 발전, 사용자 편의성을 잘 조화시켜 발전해 왔는지에 대해 다시 한번 강조하시면서 한국이 세계적으로 IT 강국으로 자리매김하게 된 중요한 이유 중 하나라는 것을 말씀하셨죠. 그렇게 교수님은 마치 한국의 IT 산업이 교과서인 것처럼 여러 나라와 한국을 비교하며 강의를 이어가셨어요. 한국의 디지털화와 IT 통합 사례는 세계적으로도 주목받을 만한 것이라고 강조하시면서요. 그리고 수업 말미에 교수님께서는 일본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셨습니다. 교수님이 일본에 대해 말씀하시기 시작할 때 저와 마루코는 당연히 일본의 강점을 이야기하실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한국이 IT 분야에서 주목받고 있다고는 해도 경제와 기술력에서 일본이 여전히 높은 위치에 있다고 믿고 있었으니까요. 일본이 한때 세계 최고로 인정받았던 기술대국이라는 사실이 우리에게는 자랑스러웠고 교수님도 그 점을 언급하실 거라고 기대했죠. 하지만 교수님의 다음 발언 때문에 마루코의 표정이 점점 어두워졌어요. 저 역시도 기분이 썩 좋지는 않았죠. 교수님께서는 한국과 일본은 비행기로 2시간도 채 걸리지 않는 가까운 나라지만 일본이 IT 산업에서는 한국보다 훨씬 뒤처져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미국은 땅덩어리가 넓어서 IT 산업의 발전이 더딜 수 있지만 일본은 한때 세계 최고의 기술력과 경제력을 자랑했던 나라였는데 왜 그 발전이 IT 산업까지는 번지지 않았는지 의아하다고 하셨죠. 일본이 과거의 영광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나치게 전통적인 방식을 고수하며 아날로그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고 하셨죠. 교수님은 그러한 사회 전반적인 분위기 때문에 일본이 시대의 흐름에 맞춰 나아가기보다는 오히려 뒤로 후퇴하는 것 같다고 말씀하셨어요. 아시아에서 기술과 혁신을 이끌어야 할 나라가 변화보다는 익숙한 것을 지키는 데 집중하면서 디지털화와 IT 통합에서 뒤처지게 된 것이 안타깝다고 덧붙이셨죠. 그러다 보니 일본이 디지털화와 IT 통합에서 한국만큼 앞서 나가지 못하게 된 것 같다고 하시며 일본이 앞으로 더 과감한 변화를 추구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교수님은 이 사실을 일본 정부에서도 통감하고 있으며 최근 들어 인공지능 기술을 비롯한 다양한 분야에서 변화를 추구하고 있다고 언급하셨어요. 하지만 한국이 워낙 앞서 있기에 이러한 변화로 일본이 과연 그 격차를 뒤집을 수 있을지는 여러분의 상상에 맡겨보겠다고 하셨죠. 솔직히 저는 대일본의 경제력과 기술력을 쏙 빼놓고 수업 내내 한국에 대한 극찬을 늘어놓으시는 것을 듣는 게 거북했어요. 사실 한국의 한류가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다는 건 인정해요. 하지만 왠지 일본이 한국보다 더 아래에 있다는 느낌이 들자 마음속에서 뭔가 울컥하고 치밀어 오르는 거예요. 제 옆에 있던 마루코도 같은 생각이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게 사실이라고 하니 저는 푸념만 하고 있을 뿐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마루코가 갑자기 손을 들었어요. 저는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그녀가 이런 상황에서 어떤 반응을 보일지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에 당황스러웠죠. 교수님께서는 단순히 생각해볼 문제를 던진 것뿐인데 마루코는 단단히 화가 난 표정이었거든요. 교수님도 약간 놀란 듯 했지만 마루코에게 발언할 기회를 주셨죠. 마루코는 흔들림 없는 목소리로 교수님의 말에 반박하기 시작했습니다. 도대체 일본의 IT 산업이 뭐가 부족하다는 겁니까? 일본은 여전히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가지고 있고 경제적으로도 강대국입니다.
한국이 IT에서 앞서 있다고 하셨는데 그저 일본의 식민지였던 아주 가난한 나라였던 한국이 어떻게 일본보다 앞서갈 수 있다는 겁니까? 마르코는 이어서 한국을 비하하는 듯한 발언을 서슴없이 이어갔습니다. 한국은 그저 일본의 뒤를 쫓아왔을 뿐이고 일본이 먼저 개발하고 만들어낸 기술들을 모방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죠. 마르코의 목소리에는 분명한 분노가 담겨 있었고 강의실 안은 순식간에 긴장감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마르코가 이렇게 감정적으로 반응할 줄은 예상하지 못했기에 당황했습니다. 마르코의 발언은 단순한 반박을 넘어서 일본과 한국의 역사적 관계까지 언급하면서 한국을 깎아내리는 것이었기 때문에 상황이 더 복잡해졌죠. 마르코의 반응은 분명 일본에 대한 자부심에서 나온 것이었지만 그 방식이 상당히 격렬했고 강의실 안의 분위기를 무겁게 만들었어요. 무례한 마르코의 발언에 교수님도 처음엔 당황하신 듯 했지만 이내 진지하게 마르코에게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냐고 물으셨죠. 하지만 마르코는 이미 흥분한 상태였기에 논리적인 대답을 하지는 못하고 계속해서 한국을 비하하는 발언만 이어갔습니다. 그 장면을 지켜보는 저와 다른 학생들은 상황이 더 이상 좋지 않게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밖에 없었죠. 그러자 이내 교수님은 마르코의 상황을 인지하신 듯 차분하게 말씀을 이어가셨어요. 학생, 제 말이 섭섭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지금 말을 들어보니 학생은 무조건적인 일본에 대한 자부심으로 가득 차 있는 것 같네요. 물론 일본이 한국보다 잘하는 분야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인정합니다. 그러나 지금의 현실적인 상황을 냉정히 바라보면 현재 눈앞에 보이는 실적들은 일본이 한국보다 앞서 있다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이것은 감정이나 자부심의 문제가 아니라 팩트에 근거한 것입니다. 일본이 과거에 자랑했던 기술력은 여전히 대단하지만 디지털화와 IT 통합에서 한국이 보여준 성과는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기 때문이죠. 지금은 자부심에만 의존할 때가 아니라 일본이 어떻게 다시 앞서 나갈 수 있을지 냉정하게 분석하고 준비해야 할 때인 거죠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교수님은 잠시 침묵을 지키신 후 진지한 표정으로 말씀을 이어가셨어요. 그리고 이 강의실에는 한국인 학생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곳은 세계적으로 우수하다고 인정받은 친구들이 와서 공부하는 하버드 강의실이지 여기는 일본이 아닙니다. 제가 아시아 역사에 대해 깊이 알지는 못하지만 일본이 과거에 한국을 식민 지배했다는 사실쯤은 알고 있습니다. 한 나라가 다른 나라를 지배하며 약탈하고 상처를 준 과거에 대해서는 부끄러워하고 미안한 감정을 가져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지금 학생은 그 과거의 사실을 당당하게 말하면서 오히려 한국을 비하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옳지 않아요. 그리고 교수님은 마르코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씀하셨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학생이 강의실의 모든 학생들 앞에서 사과하는 것이 옳을 것 같네요. 이곳은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공부하는 곳이며 서로를 존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학생의 발언으로 인해 다른 학생들이 편견을 가지지 않도록 해야 하니까요. 지금 이 자리에서 학생의 발언이 잘못되었음을 인정하고 사과하세요. 교수님의 압박에 마르코는 어찌할 바를 모르고 그 자리에서 강의실을 뛰쳐나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한동안 저는 마르코를 볼 수 없었어요. 오늘 강의실에 들어서기 전까지도 저 역시 마르코처럼 대일본에 대한 자긍심과 자랑스러움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날로그에 머물러 변화를 외면하는 일본의 충격적인 현주소를 깨달았죠. 지금 저는 마음이 매우 답답하고 무겁습니다. 그리고 혼란스럽습니다. 불과 20년 전만 해도 한국은 일본의 아래에 있다고 생각했는데 정반대였다니요. 게다가 한국은 저만큼 앞서 나가고 있는데 일본은 그동안 뭐 했나 싶은 마음에 좌절감이 들어요. 제가 생각하는 일본은 이제 다시 시작해야 하는 것 같은데 과연 일본이 과감한 변화를 받아들일 수 있을지도 미지수인 상황이니까요. 하루빨리 일본도 IT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한국이 보여준 기술력과 디지털화의 성공 사례를 본받아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텐데 현실을 깨달아버린 지금 마음이 무겁기만 하네요. 오늘의 사연 어떻게 보셨나요? 자부심으로 가득 찼던 일본 여대생 마루코 씨가 교수님께 호되게 당한 것 같네요. 때로는 자부심이 우리를 이끌어주는 힘이 되기도 하지만 현실을 외면하게 만드는 장벽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마루코 씨에게 이번 경험이 현실을 냉철하게 바라보고 깨달음을 얻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의 사연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해요. 더욱더 감명 깊은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